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저희는 GSAT 기출해설 특강 계속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파트라고 할까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제 독해 부분입니다. 독해 추론 중에서도 참 또는 거짓 읽고요. 또 이제 뒤로 가면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쭉쭉 나오고 있는데 뭐 반박이라던가 비판, 그 다음에 뭐 보기 해석, 그 다음에 뭐 쭉 가면 뭐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빈칸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빈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하거든요. 왜냐면 앞뒤 내용 봐야 되고요. 뒤에 또 반박 내용 없는지 봐야 되고 또 빈칸이라고 해서 하나 빈칸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두세 개 빈칸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독해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독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지문 해석입니다. 지문을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주어진 문제에 맞게 문제의 의도에 맞게 정답을 찾아 나가느냐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길이 보시면 대부분 두 문단에서 세 문단 사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꼬지는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가다가 뒤에 가서 반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때요? 앞에서 한 얘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긴 독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는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단 하나 인문학적인 거,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들, 독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과학이라던가 법이라던가 어떠한 누구의 주장에 대한, 누구의 학설에 대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즉 외국인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름 나오고 그에 대한 학설이라던가 그들의 주장이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름과 그 사람의 주장은 무엇인지 밑줄 여러분만의 표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추론이고요. 첫 번째 유형은 참 또는 거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봤더니요. 다음 글의 이 내용이 주어진 내용이 항상 참일 때 거짓인 것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 바꿔서 해보면 우리 좀 쉽게 해보면 자, 주어진 내용의 설명에 대한 내용 중 틀린 내용 찾아라. 일치 불일치하고도 조금 결을 같이 한다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기부터 쭉 읽어 나가면 되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본문부터 빨리 해석해야 되겠죠. 저희는 본문부터 읽어 나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별도로 제작된 디자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소재를 얇게 적층하여 쌓아 올려서 3차원의 입체온 형상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나요?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절 연설에서도 언급되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단순한 형태의 부품 가구부터 단순 형태부터 가구 치아 심지어 크기만 맞으면 자동차까지 인쇄할 수 있는 3D 프린터는 의학 분야에서도 역시 활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의 흐름을 보니까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고 큰 것까지 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나가야 할 거는 의학 분야구나 라는 거 우리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신체 일부를 찍어낼 수 있는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팅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주류로 잡고 있다. 뼈나 장기가 소실된 환자에게 유기물로 3D 프린팅된 신체를 대체시키는 기술은 연구 개발과 동시에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용 3D 프린팅 기술 중에는 사람의 피부를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도 있다. 화상이나 찰과상, 자상 등에 의한 피부세포가 죽거나 소실되었을 때 인공 피부를 직접 사람에게 인쇄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네요. 피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상이라던가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피부를 찾기 위해서 물론 다른 사람의 인공 피부를 이식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끔 보면 내 피부에서 떼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인공 피부를 직접 사람에게 인쇄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피부가 상한 사람에게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이 인공 피부를 직접 사람에게 인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잉크, 즉 무엇이다?
바이오 잉크가 필요한데 바이오 잉크 작은 따옴표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겁니다. 피부세포와 콜라겐, 섬유소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 잉크는요. 거부 반응으로 인한 괴사 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냐? 자기 유래 세포를 사용합니다. 내꺼 세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계속 보면 이처럼 환자의 피부 조직을 배양해 만든 배양 피부를 바이오 잉크로 쓰면 본인의 세포에서 유래된 만큼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의료용 3D 프린팅 기술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해결해야 될 점들.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피부 이식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는 많은 비용, 시간, 인내가 필요함에 따라 결과 도출에 오랜 무엇이 걸린다. 아직은 해결해야 될 게 많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장기 이식 및 전체적 동식물 유전자 조작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3D 프린팅 그러니까 내 거를 활용해서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어때요? 신체 일부를 밖에서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동식물 유전자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부정적 견해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1번부터 볼게요. 3D 프린터는 재료와 그 크기에 따라 다양한 사물을 인쇄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자동차까지 그리고 인체에 대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한다면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앞에 위에서 내용을 보면요.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인해서 피부, 장기, 그 다음에 신체 일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피부를 직접 환자에게 인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잉크 필요하는데 아까 우리 이 부분 체크했던 그 부분이죠. 바이오 잉크입니다. 같은 바이오 잉크라 해도 환자에 따라 거부 반응에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게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지 거부 반응이 아예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최소화한다라는 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칫 장기 이식 및 선택적 동식물 유전자 조작에 대한 부정적 견해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한 단어가 틀렸습니다. 5번 내용이 맞으려면 이 부분입니다. 선택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이라 그랬죠. 눈 크게 뜨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23번으로 갑니다. 생태학에 대한 내용인가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생태학에서 생물량 또는 생체량으로 번역되어 오던 단어인 바이오매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네요. 바이오매스는 태양 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 그리고 이를 자원으로 삼는 동물체 등을 모두 포함한 생물 유기체를 무엇이라고 한다?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생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환 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 또는 전기나 열 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기술을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특 줄여서 화이트 바이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옥수수나 콩, 사탕수수와 같은 식물 자원을 이용해 화학제품이나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인 화이트 바이오는 여기서 말한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줄여서 말한 거. 재생이 가능한 데다가 기존 화석 원료를 통한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산화탄소 때문에 말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한편 산업계에서는 미생물을 활용한 화이트 바이오를 통해 산업용 폐자재나 가축의 분뇨, 생활 폐기물과 같이 죽은 유기물이라 할 수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연구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악취 발생, 수질오염 등 환경적 문제는 물론 그 처리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직은 완성되진 않지만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보건 및 의료 분야의 바이오 산업인 레드바이오나 농업 및 식량 분야의 그린 바이오보다는 늦게 발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화이트 바이오가요. 시작했지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트 바이오 관련 산업은 연평균 18%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화학 산업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생태학에서 정의하는 바이오매스와 산업계에서 정의하는 바이오매스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생태학은 생물량 또는 생체량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바이오매스 산업계에서 이용하는 거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산업용 폐자재, 가축의 분뇨 생활 폐기물, 죽은 유지물들을 이용하는 것 서로 다르다. 생물과 죽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바이오매스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업계는 화이트 바이오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고려되고 있지요. 가정에서 나온 것도 특별할 게 없죠. 뭐 우리가 해봤죠. 뭐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쓰레기도 우린 재활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은 아직 다른 두 바이오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을까요? 네, 맞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연평균 18%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규모가 작습니다. 기존 화학 산업의 경우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린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을 찾아라 라고 했네요. 그 다음 24번 문제로 가는데요. 24번은요. 반박, 반론, 비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다음 글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려면요. 첫 번째 어때요? 이 글의 주장을 알아야 되고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근거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반론을 하려면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되 근거는 이에 대한 반대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저희는 문제로 들어갈게요. 경제 문제는 대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네요. 어떻게 가능하냐? 대부분의 경제 문제에는 몇 개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해결책에는 누군가가 상당한 손실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손실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자 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치 제도는 누구에게도 이 짐을 жил모지라고 강요할 수 없다.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로는 실제적으로 제로섬적인 요소를 지니는 경제 문제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개의 경제적 해결책은 대규모의 제로섬적인 요소를 갖기 때문에 큰 손실을 수반한다. 모든 제로섬 게임에는 승자가 있다면 반드시 패자가 있으며 패자가 존재해야만 승자가 존재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이 경제적 손실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손실의 주체자에게 즉 누군가가 이득이 있다면 누군가는 손실이 있다라는 건데 이 손실의 주체에게 손실의 의미란 상당한 크기의 경제적 이득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해결책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사회는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평균이라는 거는 전체 소득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훨씬 더 잘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못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감춘다라고 했습니다. 이 평균이라는 게 그래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은 들지만 이 평균은 어떻게 보면 큰 것과 작은 것을 더해서 나눈 것이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평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더 잘 살게 된 사람과 더 못 살게 된 사람 중에 이 더 못 살게 된 사람 중 하나라면 내 수입이 줄어든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수입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해서 위안은 얻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공공정책이 강제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볼까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빈부격차를 줄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의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인가요? 이 글에서 보면 사회의 총생산량 평균이라는 말로 했었죠.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어때요? 내가 만약에 줄어든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울 거야. 바뀌지 않게 싸울 거야. 라고 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반대로 총생산량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글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이 사람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죠.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치 제도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이 글하고 역시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고 이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싸울 것이다 라고만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볼게요. 2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지문을 토대로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거 보기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문이 있고요. 주어진 글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보기 지문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토대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지문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짧은 글인 보기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요. 저희는 보기를 살짝 읽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으로 어떤 근거로 판단하려고 하는지 보기 먼저 읽고 지문으로 돌아올게요. 보기 잠깐 보시면 뉴스를 보던 A씨는 지금 필환경 시대인 가를 고민하다가 필환경이란 단어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집에 쌓여있는 많은 잡동사니를 보고 자신도 그린 컨슈머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린 컨슈머의 4가지 소비 방식부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 활동을 시작하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서 필환경 시대, 이 내용 나왔었죠. 필환경 시대가 되었고 이 시대에 맞춰 그린 컨슈머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경 또는 건강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로 편의성과 쾌적함 등이 아닌 건강과 환경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 생산책을 유지해 오던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네요. 그린 컨슈머가 어떤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이 A씨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요, 그린 컨슈머를 말하는 거죠. 지구를 살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4가지 소비 방식인 refuse, reduce, reuse, recycle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문 안에서 4가지, 3가지,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다면 단어가 나온다면 어휘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4가지 소비 방식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 운동을 그린 컨슈머 운동이라고 하고 그린 컨슈머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필환경 시대에는요. 컨셔스 패션이라고 해서 제로 웨이스트, 프리사이클링 등의 친환경적인 성격의 활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요. 98.2kg로 미국 97.7kg, 프랑스 73kg, 일본 66.9kg 등의 국가보다 자원 소비가 많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좀 새로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가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는데 쓰레기 문제는요 이미 심각하며 쓰레기 저감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린 컨슈머에 합류해서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씨도 이 글을 읽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볼게요. 그러면 A씨가 이 글을 읽고, 나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활동에 동참해야 되겠다. 어떤 활동? 네 가지 있었죠. refuse, reduce, reuse, recycle. 그러니까 좀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을 어때요? 좀 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집에 쌓여있는 많은 잡동사니들을 보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네 가지 소비 방식 시작하자. 그런데 활동을 시작하자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A씨는요. 커피숍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가고 물품을 살 때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맞고요. 환경을 보호하자 혹은 플라스틱을 덜 쓰자가 아니라 덜 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A씨는 과대 포장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정 과정에서 필수 포장만 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과대 포장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내가 가서 어떠한 공정 과정을 직접 손볼 수는 없죠. 이런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이런 걸 쓰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표현을 해야 되지. 이런 과대 포장은 불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지. 굳이 내가 직접 가서 이러한 제도들을 뜯어 고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은 기업에서 자체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패션 업계가 A처럼 필환경 시대에 동참하려 한다면 옷의 생산부터 제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폐기까지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서 어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옷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A씨가 지금 필환경 시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생활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A씨가 그린 컨슈머가 된 이유는 자신도 우리나라 연간 쓰레기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1이라는 거는 저도 조금 놀랐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역시 보기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기를 읽었다 생각하고 지문 위에서부터 읽고 다시 한번 보기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26번입니다. 올해 한국의 유진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이름이 나왔네요. 유진테크가 처음으로 일본 고쿠사이를 제치고 삼성전자의 ALD 장비를 수주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고쿠사이의 ALD 장비에 100% 의존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ALD 장비 구매가 이원화되면서 왜요? 유진테크가 드디어 납품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유진테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원화되면서 구매 협상력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고쿠사이의 웨이퍼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다른 기업과 ALD 기술 개발을 도전하였으나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주를 계기로 이번 수주 누가 했나요? 우리나라 한국의 유진테크가 향후 ALD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입니다. 어때요? 그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이 가능한 것이 생겼다라는 거죠. ALD는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보호막을 씌우는 데 활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실리콘 웨이퍼처럼 미세한 층에 방막을 씌우는 것으로 반도체 공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출품에 내갈 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고쿠사이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진테크는요,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높여 기술력이 고쿠사이보다 더 높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 너무 좋네요. 고쿠사이는 기계당 100장 미만의 웨이퍼를 넣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기계당 100장 미만이니까 뭐 100장이라고 해보면 유진테크의 장비는 기계당 1기계당 어때요? 150장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그러면 기존에 더 해달라, 웨이퍼 숫고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부터가 달라졌네요. 게다가 이후에도 점점 더 좋은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력 등의 감정을 토대로 유진테크는 삼성전자에 ALD 장비를 처음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기계당 한 기계당 6에서 70억이라고 됩니다. 오, 꽤 비싸네요. 현재 13대의 발주를 받았다.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가는 양은요. 60에서 70이죠. 60에서 70, 13대 발주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해 매출은 2,026억이며 올해 전망치는 3,7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진테크 외에도 주성 엔지니어링 등의 ALD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 판매하는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의 여러 기업이 기술에 투자하고 있대요. 이 문제가 좀 컸었죠. 이것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나가야 될 양이 있고 회사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안 돼! 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요. 이 모든 과정이 그때 뒤집혀가지고 그때 한참 국민들이 좀 화가 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한국의 여러 기업이 그 이후에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에 의존해왔던 기술들을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더 좋겠네요. 100%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보기를 볼게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B씨는 이번엔 B씨입니다. 유진테크가 삼성의 ALD 장비를 처음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이후 B씨는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ALD 기술 등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회사 소식을 찾아보고요. 경제, IT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 보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B씨는요, 유진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기업도 향후에 ALD 장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B씨는요, 유진테크의 올해 매출 전망치 5분의 1 이상이 ALD 장비 수익임을 알고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매출이 2,026원이었죠. 6억. 이었죠. 근데 이거에 뭐 5분의 1이라고 하면 약 5분의 1이라고 하면 뭐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올해 전망치죠. 지난해 매출이 이거였고 올해 전망치니까 2천이 아니라 그렇죠. 3,700억으로 가야 되겠네요. 3,700억에 5분의 1이니까 5, 7에 35, 740 정도가 되겠네요.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740이 되는데 5분의 1이 ALD 장비 수익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60에서 70이라고 했죠. 그리고 몇 대냐면 13대 발주입니다. 13대 발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충 780에서 91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1 이상이네요. 맞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맞는 겁니다. 저도 순간 지난해 매출하고 헷갈릴 뻔했는데 올해 매출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올해 발주를 13대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700으로 나눠서 740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대 60억에서 70억이니까 곱하기 하면요. 뭐 780에서 그 다음에 910 정도가 되니까 뭐
충분히 넘어간다라는 거 우리 계산으로, 산수로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빠르겠죠. 그래서 2번 맞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B씨는요, 이미 국내 ALD 기술이 일본의 기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와 관련된 국내 주식을 조사해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지문의 내용에 있었고요. 이와 관련된 국내 주식 조사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봤더니요, 경제라던가 IT 전문가들에 대해서 의견 찾아보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 회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나 투자를 받았느냐. 투자를 받았다라는 건 그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B씨는요. 삼성이 이제 일본에서 ALD 장비를 가져오지 않아도 국내 기업을 통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ALD 장비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기존에 우리 지금 13대 이 정도였으니까 점차 늘어나고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가져오지 않을 거야. 100%. 기존에 우리 100% 의존했으니까요. 100%에 대한 것은 아닌 거죠. 일부 제공이 있고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독립은 아닙니다. B씨는 얇은 필름을 씌우는 기술이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임을 알게 됐네요. 꼭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7번 문제로 가보죠. 27번 가스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가스는요, 통상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기체를 의미하며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를 가스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도시가스 등이 밀접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 중에서 LNG를 도시가스로 많이 사용합니다. 도시가스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천연가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LNG를 도시가스로 많이 사용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천연가스는 가솔린이나 LPG보다 열량이 높은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서 충전과 운반, 보관 등이 어려워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사용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20세기에 LNG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드디어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는 변환 방식이나 공급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PNG라고 되어 있는 가스는요, 천연가스 채굴 지역에서 소비 지역까지 배관을 통해 가스를 기체 상태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CNG나 LNG보다 경제성이 좋으나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기체 상태로 이동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기체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담아서 간다라기보다는 어때요? 관 같은 걸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정학성 위치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왜요? 우리 위에 북한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은 또 불가능하죠. LNG는 그 다음 LNG는 천연가스 주성분인 메탄을 영하 162도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부피가 약 600배로 압축돼 있다. 기존에서 어때요? LNG는 600배 압축이래요. 그리고 액체로도 가능하대요. 무체의 투명한 액체로 공해 물질이 거의 없고 열량이 높아 우수한 연료지만 초저온 탱크, 왜 그러냐면 영하 162도로 냉각해야 되기 때문에 초저온 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는 운행거리가 긴 시외버스나 어때요? 대형 화물차에만 사용된다라고 했네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 CNG입니다. CNG는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LNG를 어때요? 자동차 연료용으로 변환한 것으로 LNG를 상온에서 기화시킨 후에 약 200기압으로 압축해서 만들어집니다. LNG보다 부피가 3배 정도 커서 일회 충전으로는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장거리 화물차 등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자, 여기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서 어때요? 몇백 배 쭉 보면
600배로 압축해 넣은 것 중에 하나의 3배로 커졌다라는 거지. 어때요? 천연가스보다 큰 건 아니네요. 크기에 대한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일회 충전으로는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장거리 화물차 등에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LNG보다 냉각과 단열 장치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더 경제적이다. 주로 시내버스용으로 사용되며 서울의 시내버스는 대부분 CNG 버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LPG 많이 들어보셨죠? 는 천연가스와는 다른 액화석유가스로 프로판과 부탄을 상온에서 가압하여 액화한 것을 말한다. 차량용, 가정용, 공업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로 많이 보셨죠? 차 뒤에 싣고 가고 가끔은 이렇게 오토바이에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가스통도 보셨을 것 같은데 가스통 형태로 공급됩니다. LPG는요 에너지가 크고 쉽게 액화할 수 있으나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벼워서 누출 시에 폭발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이 나면 어때요? 밖에 다 이런 가스통들이 있어서 더 크게 불이 나고 그랬죠. 폭발 위험성이 크다라고 했네요.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들어 환경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석유가스보다는 천연가스의 사용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의 연료가 CNG로 전환되고 있으며 가정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북한이 있어 배관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 등의 국가처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대신 다른 방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폭발 위험성이 큰 종류는 사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아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변화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지며 천연가스를 자원화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된 편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PNG, CNG, LPG 등은 친환경적이다라는 거 천연가스의 종류로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남북이 통일된다면 PNG 사용할 수 있겠죠? 관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좀 끌어올 수 있겠죠. CNG는요. 천연가스보다 부피가 작으며 시내버스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600배 압축했다. 그리고 압축한 것의 3배이므로 천연가스보다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천연가스는 변환 방법에 따라서 쓰임, 종류 다 다릅니다. 시내버스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 가정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큰 화물차에 쓰이는 경우도 있지요. 폭발 위험성이 큰 것은 가정용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이야 이제 사용량이 줄기는 했지만 LPG 위험성은 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요, 독해 문제만 쭉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독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독해. 맞습니다. 주어진 글을 얼마나 잘 읽느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잘 읽고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 많은 글을 읽어보시고 글 읽는 거의 흐름에 따라서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때 우리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쭉 읽어 나가시고요.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